안녕하세요. TV에서나 볼 법한 기상천외한 일이 저희 시아버님께 생겨 이렇게 글로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7년 전쯤 결혼을 했는데 알고 지낸 지는 30년이 넘었습니다. 거의 태어난 이후부터 바로 알고 지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남편과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바로 옆집에 살았습니다. 지금이야 개인주의가 강해져서 자기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별로 알 필요도 못 느끼지만 그때만 해도 이웃이 새로 이사 오면 수건이나 떡을 돌리곤 했어요. 남편이 아주 갓난아기일 때 이사 온 시부모님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셨죠. 떡을 비롯한 이런저런 먹거리를 받은 저희 부모님은 또 새 이웃이 오기도 했고 이런 것까지 받았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마침 아이들 나이도 비슷해 보이는데 추석이라 선물 받은 소고기나 같이 먹고 가라고 제안했다고 해요. 친화력 좋던 시부모님은 또 좋다고 그렇게 술 한잔 오고 가다가 시아버님과 저희 아빠, 남편의 어머니와 저희 엄마 이렇게 둘도 없는 친구 관계가 되었네요. 남편의 어머니는 결혼하기 한참 전 남편이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남편의 어머님은 남편을 낳고 앞으로 남편의 고육을 위해 고향을 떠나 이사 온 거라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마침 남편 또래의 딸을 가진 저희 엄마를 만나 정말 기뻐했다고 해요. 아무튼 부모님의 이런 사정 덕분에 남편과 저는 기억도 안 날 만큼 어렸을 때부터 틈만 나면 붙어 다녔습니다. 바로 옆집이니 같은 학교는 물론 등하교도 같이 하고 엄마들끼리 친하니 학원도 같이 다니고 정말 하루 종일을 지겹도록 붙어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둘이 이러다가 결혼하면 정말 좋겠다 하시면서 자기들 욕심을 표현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창피해서 괜히 남편이나 저나 서로에게 틱틱대었습니다. 그래도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지만요. 한참을 그렇게 살다가 남편과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남편의 어머니가 지병으로 한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장례식 도중에 그래도 주제의 남자라며 기를 쓰고 울음을 참는 게 보여서 검은 상복을 입은 남편을 붙잡고 비상계단에 내려가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서 마음 놓고 울라고 말해줬습니다. 그제서야 한참을 울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희의 관계가 조금 더 특별해진 것 같아요. 더 이상 친구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의 아버지는 잠깐 시리에도 빠졌다가 남편도 있는데 어른인 자기가 이래선 안 된다고 느꼈는지 더 열심히 일하시며 사셨어요. 덕분에 하시던 사업이 잘 돼서 지금은 어엿한 중견기업의 경영자이시죠. 시간이 지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할 무렵엔 남편이 제게 먼저 마음을 고백하길래 저도 기다렸다는 듯 바로 받아주었고 저희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와 저희 부모님께 사실을 밝히니 어렸을 때부터 붙어 다니더니 결국은 사귀냐고 놀리시며 좋아하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저는 전공을 살려 박물관 큐레이터로 취업하고 남편은 계속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워낙에 어려운 시험이라 앞으로 얼마나 더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고 합격한다는 보장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열심히였어요. 그러던 차에 슬슬 나이가 20 후반으로 접어들어가는데도 남편의 합격은 깜깜무소식이고 결혼에 대한 얘기도 없이 저는 나이만 먹어갔죠. 혹시라도 이러다 예기치 않게 남편과 헤어지게 되면 혼기도 놓치고 나이만 먹는 거 아닌가 싶어 불안해진 저는 남편에게 가서 이번에도 합격 못하면 나랑 결혼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큰소리 치니까 다행히도 그 다음 시험에 바로 합격하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마침 저희 집과 시아버님 집이 있는 층보다 2층 아래에 있는 집이 부동산에 나와서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주변에서 왜 굳이 부모님이랑 시아버지 다 계시는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리냐고 지겹지도 않냐 묻는데 저도 남편도 오래전부터 살아온 아파트라 애착도 가고 어차피 부모님끼리는 단짝 친구에 남편도 저도 갓난아기 때부터 봐왔으니
가까이 살아도 불편할 거 없어서 선택한 거였습니다. 아무리 저희 부모님이 계시다지만 남편이 떠나면 가족 없이 혼자가 되실 시아버님이 걱정돼서 내린 선택이기도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곧바로 임신도 했어요. 앞으로도 다 같이 이렇게 별일 없이 행복하게만 살면 좋겠다 싶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님께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기니 할 말이 있다고 남편과 함께 저녁이나 먹자고 레스토랑으로 부르셨어요. 무슨 얘기인가 싶어 살짝 긴장을 하고 나간 자리에는 곱게 차려입으신 중년 여성분이 시아버님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시아버님은 그 중년 여성분을 산악회에서 만났다고 하시며 저희에게 소개하셨습니다. 마냥 산악회에서 만난 사이라기엔 이렇게 따로 소개시켜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저와 남편은 어색하게 자리를 지켰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님께서는 그동안 죽은 남편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남편을 부끄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러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도 행복을 찾을 때가 된 것 같다며 이 사람 옆에서 행복하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중년 여성분을 가리키면서요. 남편도 저도 당황하긴 했지만 전 시아버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재혼도 시아버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제가 맞고 말고 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잔뜩 긴장이 있었는데 의외로 남편도 그동안 저 홀로 키우느라 수고하셨고 덕분에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으니 감사하다고 이제 아버지도 온전히 아버지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라고 말하더군요. 괜히 코끝이 찡해져서 시아버님도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아버님 옆에 계시는 여자분도 선한 인상에 식사 내내 예절을 지키는 모습이 시아버님과 어울리는 짝이 될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가 저희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 저희 부모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몇 번 만나봤는데 사람이 참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랫동안 시아버님과 교류한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시아버님이 좋은 사람 만나 인생을 다시 활기차게 사셔서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두 분은 조용히 혼인신고를 하시고 시아버님이 살던 집에 시어머님이 들어오는 형식으로 살림을 합치셨습니다. 혹시나 팔자에도 없는 고부 갈등이 생기는 건 아닐까 잠깐 걱정했지만 다행히 그런 분은 아니신 것 같았어요. 서로 생긴 시어머님도 시아버님이나 남편은 물론 저까지 극진히 챙기셨고 저도 시어머님과 종종 백화점으로 쇼핑을 다녀오곤 했어요. 돌아가신 남편의 친어머니가 생각날 정도로 온화하고 자상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님과 백화점에 가려고 시댁으로 올라갔는데 시어머님이 방금 막 씻었다며 옷 좀 입고 화장하고 있을 테니 거실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한 뒤 소파에 앉아 기다리는데 소파 옆 혁탁에 시어머님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제 핸드폰도 아니니 함부로 건드리는 건 예의가 아니다 싶어 나중에 시어머님이 안방에서 나오시면 말씀드려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가 하나 날아오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시어머님 계좌로 5억 원이 입금됐다는 은행 메시지였습니다. 시어머님은 따로 일도 안 하시는데 웬 5억인가 싶어 입금 자명을 보니 시아버님이 따로 보내신 게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님과 쇼핑 갈 때마다 시어머님이 시아버님께 받은 생활비 카드로 결제하는 걸 봐서 그 5억이 생활비일 리도 없고 그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시지도 않는 걸로 아는데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됐는데 또 다른 번호로 문자가 오더군요. 돈 받았어? 언제 보낼 거야? 라는 내용의 문자였어요. 아무래도 시아버님이 보낸 돈이랑 연관 있는 문자 같았죠. 혹시 몰라 시어머님의 핸드폰을 테이블에 뒤집어 두고 저는 소파에 멀찍이 떨어져 모르는 척 시어머님을 기다렸어요. 시어머님이 안방에서 나와 자기 핸드폰을 보고는 어머, 핸드폰이 왜 여기 있지? 하고 혼잣말을 하셨죠. 괜히 찜찜했지만 대놓고 묻기에도 주제넘는 짓인 것 같아 그날은 그렇게 쇼핑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아버님께 따로 찾아가 묻기로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어제 시어머니께 돈 보낸 걸 우연히 봤다고 말씀드리니 시아버님이 한숨을 한 번 쉬고는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나를 만나기 전에 참 힘들게 살았어. 지금은 죽은 그 사람 전 남편이 도박 빚이며 술 빚이며 사채를 있는 대로 끌어쓰고는 그렇게 죽어버려서 전부 그 사람 몫이 됐지. 그때부터 피나기 일해서 갚아도 이자만 더 불어났다고 해. 하루는 소리도 없이 혼자 울길래 무슨 일이냐고 추궁하니까 그제서야 내게 사실을 말하더구나. 그날 이후로 내가 대신 그 사람 빚을 갚아주고 있는 거란다. 어쨌든 그 사람과 결혼했으니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기도 해. 너희에게 말하지 못한 건 미안하구나. 작은 돈이 아니니 혹시라도 너희가 탐탁지 않게 여기고 그 사람 진심을 의심하게 되는 게 무서워서 그랬단다. 이해해 주려무나. 시아버님으로부터 사실을 알게 되니 짧게나마 시어머님을 오해한 게 죄송스러웠습니다. 입금 후에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도 빚쟁이라고 생각하니까 앞뒤가 맞았죠. 그 후로 시어머님의 사정을 알아도 모르는 척 뒤에서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했네요. 맛있는 거 있으면 가져다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그랬죠. 하루는 비싼 과일을 선물로 받아 저희 부모님에게도 가져다 드리고 그참에 시어머님과도 나눠 먹으면 좋을 것 같아 방문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고작 2층 차이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기도 난감해서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가려는데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계단에 울려 퍼지는 겁니다. 말투며 발소리며 딱 전화하시면서 계단을 내려오는 것 같아서 어디 나가시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전화에 대고 하시는 말씀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다시 저희 집이 있는 층의 복도로 돌아와서 몸을 숨긴 채 계단 입구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 녹음기도 켜두었죠. 내가 그동안 보낸 돈 다 잘 가지고 있지? 그거 잘 모아둬. 나중에 그놈 죽고 유산으로 나한테 지분이 얼마나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내 회사 지분만으로 부족하면 그걸로 주식도 사놔야 돼. 당신이 능력 없어서 내가 이렇게 쌩고생하잖아. 자기 마누라를 시집 보내서 큰돈 만질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당신밖에 없을 거야. 지금 가고 있으니까 끊어. 회사 지분이 유산으로 떨어진다는 거면 제가 알기로 시아버님 말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시어머님이 전화 너머의 상대에게 하는 말로 추측해보면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받는 유산에 뒤로 몰래 매수한 주식들까지 합쳐서 시아버님 회사를 장악할 생각인 것 같았어요. 보통 일이 아니란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그 즉시 차를 몰고 시어머님 뒤를 몰래 밟았습니다. 시어머님은 택시를 타고 한참을 가시더니 한 모텔 앞에서 내리더군요. 뒤따라 들어가 방금 온 여성분이 어느 객실로 들어갔냐고. 사실 저희 이모인데 우울증을 앓고 있어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몰래 따라온 거라고 거짓말을 치니 주인은 아무 의심 없이 제게 스페어 키를 넘겨주더군요. 키에 적힌 304호실 문 앞에서 멈췄는데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지 방음이 하나도 안 돼서 안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혹시 몰라 이것도 전부 녹음했죠. 내가 보낸 돈 다 잘 있지? 양육비 말곤 건드리지 마. 애는 잘 있는 거야? 시어머님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잘 있지. 오랜만에 보는 남편인데 말이 너무 까칠한 거 아니야? 목소리를 들어보아하니 시어머님은 어떤 남자와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황상 시어머님께는 숨겨진 아이도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더 이상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참지 못하고 핸드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킨 채 스페어 키로 방문을 열고 막무가내로 들이닥쳤습니다. 방심하고 있던 시어머님과 어떤 남자의 모습이 카메라에 전부 생생히 담겼죠. 상황을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시어머님이 말했어요. 새아가, 네가 어떻게 여길... 어머님, 전 어머님 끝까지 믿고 싶었어요. 나중에 시아버님한테 가서 변명할 생각 하지 마세요. 제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님의 표정이 싸늘해지더니 곧 고함을 치시면서 제게 달려들려고 하셨습니다. 이년이? 거기 안 서? 저도 깜짝 놀라 제게 달려드는 시어머님을 피하며 모텔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차에 도착해 차문을 잠그는데 시어머님이 따라 나와 맨손으로 창문을 부술 기세로 쾅쾅 두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년저년 온갖 쌍욕들이 창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그때 시어머님과 함께 있던 남자가 어디서 찾아왔는지 모를 강목을 들고 전방을 가로막아 제 자동차 앞쪽 유리를 깨부수려고 하더군요. 그때 저도 모르게 자동차 페달을 조금 밟아 남자가 당황한 틈을 놓치지 않고 황급히 빠져나왔습니다. 곧장 시아버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언제 시어머님과 그 사람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오늘 있었던 일을 들려드리며 녹음본과 동영상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걸로도 못 믿으시겠다면 자동차 블랙박스까지 보여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니 시아버님은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무겁게 끄덕이셨어요. 네 말 믿는다, 세아가. 나도 네가 처음 찾아왔을 때는 안사람 사정 얘기하며 두둔하긴 했지만 최근 들어 요구하는 금액이 이상하리만치 많아서 한번 알아봐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는 줄은 차마 몰랐구나. 나 몰래 아이까지 있었을 줄이야. 나 때문에 너까지 무서운 일 당하게 해서 미안하구나. 앞으로는 내가 다 해결하마. 시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회사 전화기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더니 와달라고 부탁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시아버님 회사 법무팀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이 제가 찍은 동영상이며 녹음본이며 자동차 블랙박스까지 증거가 될 수 있으니 협조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변호사님과 시아버님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시어머님께 보낸 액수가 80억 가까이 된다는 걸 알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곧 법적 대응을 위한 조치에 들어가고 그때까지 근엄하신 얼굴의 시아버님은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내비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평생의 동반자로 함께할 줄 알았던 사람이 뒤에서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 줄은 몰랐구나. 내 살날이 앞으로 그리 길지 않다는 걸 스스로 알면서도 욕심을 부려서 하늘이 벌이라도 내린 건지. 아버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너희 보기 부끄럽구나. 아버님 잘못이 어딨어요. 다 속이고 뒤에서 그런 짓을 꾸미는 사람 잘못이죠. 힘내세요. 저랑 남편은 끝까지 아버님 편이에요. 한 차례 위로해드리니 아버님도 조금 기운을 차리신 듯 보였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전하니 남편도 헐레벌떡 달려와서 함께 분노해 주었어요. 제가 모텔에서 도망쳐 나온 이후로 시어머님은 자취를 감추셨습니다. 그래도 함께 산 정이 있어 일을 크게 만들긴 싫어하셨던 시아버님도 참지 못하고 형사소송까지 넣어 시어머님과 함께 있던 남자는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니 금방 잡히더군요. 시어머님은 한 어촌마을 여인숙에 밥도 굶고 숨어 있다가 참지 못하고 잠시 슈퍼를 다녀갔을 때 수배 전단을 목격한 주민의 제보로 잡혔다고 합니다. 지금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재판 내내 시아버님께는 눈물 짓던 얼굴을 보이시던 시어머님이 제가 있는 걸 확인하고는 표독스럽게 노려보시더군요. 새삼 또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님은 시아버님에게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 아이가 있다는 걸 숨기고 사기 결혼한 것, 돈을 빼돌린 것, 모텔에서 저를 위협하고 협박한 것 등등 지은 죄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합쳐서 아주 제대로 처벌받을 거라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못이 없지만 늘 마음이 불편해 보이셨던 시아버님도 그 얘기를 듣고 겨우 안심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정말 무서운 일을 겪었어요. 그때 만약 재빨리 도망쳐 나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니 소름이 끼칩니다. 한번 아내와 사별하시고 이제는 사기 결혼까지. 견디기 힘드실 시아버님을 위해 자주 찾아뵙고 자주 신경 쓰려 노력하고 있어요. 제 노력이 다행히 통하는 건지 시아버님도 전보다 기운을 많이 차리셨습니다. 이제는 새로 결혼할 생각은 없고 너무 가까이 있어 남편과 제가 본인의 행복인 걸 몰랐다며 이제는 저희만 보고 산다고 하시네요. 저도 아버님께 사랑한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늘 행복하세요.